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따다당 땅땅. 맞았다. 빨리 잡아.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초가을 빗소리와 함께 내리는 천둥번개 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콩복듯 들려오는 대여섯 발의 총소리와 어우러져 우레소리와 같았다. 번쩍 우르릉 쾅쾅. 뒤에 들려오는 다급한 군화소리. 두두두 차차작 착착. 초가을이라고는 하지만 야심한 밤에 천둥번개와 함께 내리는 가을비는 초겨울 날씨보다 더 추운 듯하다. 시커멓게 기름 먹인 판자들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판자촌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고, 그 뒤는 야트막한 야산에 도심이라고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빈민촌 중에 빈민촌이 자리 잡고 있다. 판자촌 뒤쪽 아래로는 넓은 콩밭으로 되어 있다. 콩밭 끝자락에는 좁은 신장로길이 나 있고, 길 건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도소가 우뚝 서 있다. 담벼락은 무려 3층보다 더 높은 듯하다. 또한 군데군데 망루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는 무장한 교도관들이 물샐 틈 없는 경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망루마다 대나처럼 밝은 서치라이트를 이리저리 번쩍번쩍 비추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군화소리와 크고 작은 음성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들리는 것으로 보아 무척이나 다급한 듯하다. 빨리 찾아! 네! 알겠습니다! 새끼를 그냥. 야, 이쪽은 어떻게 됐어? 없습니다. 뭐야? 야, 임마, 그쪽은? 예, 여기도 없습니다. 내 이놈을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사내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는다. 철커덕, 이 새끼를 그냥 당장 쏴주기겠어. 끼리리. 명령한다. 샅샅이 뒤져서 발견되면 보는 즉시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 알겠나? 잘 알겠습니다. 철커덕. 뜨거운 커피 한 잔 마셨을까 말까 하는 시간이 흐르자 가까이에서 거칠게 들려오던 군화소리도 차츰 멀어져 간다. 또한 이리저리 어지럽게 비추던 서치라이트도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 이때 시궁창 하수구 통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꿈틀거린다. 교도소를 등 뒤로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판자촌에서 흘러나오는 시궁창물이 한 곳에 모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수구를 통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모자를 푹 눌러 썼지만 움직이는 몸집으로 보아 젊은 청년이 틀림없어 보인다. 얼굴은 각종 오염으로 얼룩져 지저분해 분간하기 어렵지만 두 눈동자에서는 살기 가득한 섬광이 번뜩인다. 위는 푸른색 러닝 셔츠에 가죽 점퍼를 입었고 아래는 푸른색 면바지를 입고 있다. 왼쪽 허벅지에서는 큰 상처를 입은 듯 시뻘건 검붉은 피가 계속 흘러나온다. 청년은 안에 입고 있던 푸른색 러닝 셔츠를 재빠르게 벗은 후 찍 찢어 상처난 곳을 급하게 동여맨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살짝 스치고만 지나갔으니. 청년은 시궁창에서 힘들게 빠져나와 눈앞에 펼쳐진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논으로 몸을 던지려다 말고 아니지. 흔적을 남기면 안 되지. 라고 중얼거리며 냄새나는 하수구에 납작 엎드린 채로 시궁창 물을 따라 기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얼마를 기어 내려왔을까? 드디어 하수구 시궁창의 물과 개울물이 만나는 지점까지 왔다. 초가을 가뭄에도 불구하고 어젯밤부터 내린 비로 인해 개울물은 제법 줄줄 흐르고 있다. 청년은 몸 전체에서 나는 시궁창의 악취를 대충 씻어낸다. 역겨운 악취를 대충 어느 정도 씻어내자 지독한 냄새가 조금은 사라진다. 얼굴에서 오물이 벗겨지자 유난히 짙은 눈썹은 송충이처럼 꿈틀거렸고 어금니는 분노에 못 이기는 듯 이빨을 뿌드득 깔며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다. 그러한 결의에 찬 인상과는 달리 오른쪽 눈 밑에서부터 볼을 타고 콧방울까지 무엇에 찍힌 듯 길고 둥글럽적한 상처가 희미하게 보인다. 청년은 시궁창을 따라 내려왔다가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개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 저 위쪽으로부터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어느덧 새벽 5시쯤을 치닫고 있음을 직감한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있을 때 늘 새벽 이 시간쯤이면 복도에 청소하는 일을 했고 청소가 끝나면 재소자들에게 배식을 담당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동네에 이르자 허름하지만 아담한 1층 양옥집이 보인다. 청년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렵한 행동으로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다. 순간 누구세요? 집 한 채 옆에 붙은 작은 쪽방에 딸린 부엌 아궁이의 새벽 연탄불을 가려고 나온 젊은 여성의 비명에 당황한 쪽은 오히려 담을 넘은 청년이다. 청년은 가죽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잭나이프를 재빠르게 꺼낸 후 젊은 여성이 뒤로 돌아서며 목덜미에 갖다 댄다. 그리고 왼쪽 검지로는 여인의 입술을 막는다. 쉿! 조용히 해! 젊은 여성은 느닷없는 봉변에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며 떠듬거린다. 왜 이러세요? 그리고 누구세요? 청년은 젊은 여성의 목을 더욱 재며 말을 이어간다. 누군지는 알 것 없고 해치지 않을 테니 빨리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알았어요. 우선 이쪽으로요. 그제야 청년은 목에 겨누었던 칼을 거두며 젊은 여성의 목에서 힘을 푼다. 어서! 젊은 여성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엌에 딸린 작은 쪽방으로 청년을 안내한다. 쪽방으로 보아 자취하는 여성인 것 같다. 청년은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간 후 재빠른 동작으로 미닫이 부엌문을 밀어서 닫고는 안에서 걸어 잠근다. 방금 연탄을 갈아 넣은 탓에 연탄가스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린다. 빨리 서둘러! 예. 젊은 여성이 쪽방의 방문을 막 열려고 할 때 청년은 여성의 뒤로 후다닥 잡아당긴다. 잠깐! 왜 그러세요? 이 방에 누구 있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그래, 허튼 수작하면 재미없어. 젊은 여성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달달달 떨고 있다. 정말이에요. 좋아, 먼저 들어가. 젊은 여성이 두려움에 질린 채 청년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무섭게 쏘아본다. 알았어요. 청년은 젊은 여성이 방문을 잡아당기자 방 안으로 후다닥 밀친 후 자신도 뒤따라 들어간다. 물론 하얀 신 고무신도 함께 방 안에 들여놓는 치밀함도 잊지 않는다. 방 안에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로 인해 몸이 조금은 느슨해진다. 60촉 백열 등으로 비추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2개의 책장에는 각종 책으로 가득 차 있다. 작은 창문 앞에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담한 책상이 놓여 있고 책꽂이에는 각종 서류와 책들로 꽉 차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화장대가 놓여 있고 화장대 뒤쪽으로는 화장할 수 있는 거울이 5곳이 서 있다. 화장대에는 알 수 없는 각종 화장품이 잘 정돈되어 있다. 그제야 여인의 향기인 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각종 시궁창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어우러져 악취로 변했다. 젊은 청년은 비로소 자신이 꼬박 이틀을 굶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몸을 줄여야 하므로 한 달 전부터 서서히 음식을 줄이기 시작하다가 탈옥 이틀 전부터는 완전히 굶었던 것이다. 젊은 녀석은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여전히 떨고 있다.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그런다고 젊은 여성은 긴장감이 풀리기는 만무다. 먹을 것부터 좀 가지고 와. 예, 그런데 먼저 좀 씻어야 할 것 같아요. 젊은 여성은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부뚜막 위에 놓인 세숫대야에 받아놓은 물을 들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큰 수건 한 장을 놓는다. 젊은 여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청년의 눈치를 살핀다. 청년이 얼굴부터 씻기 시작한다. 이때 젊은 여성이 방문을 밀치며 나가려 하자 청년은 순간적으로 오른팔을 낚아채며 말투가 거칠어진다. 허튼 수작하지 말랬지. 젊은 여성은 움찔했지만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배고프대면서요. 그래서 밥을 좀 해야 할 거야 해서요. 그 말에 청년의 말투도 낚아챘던 팔을 풀며 다시 누그러진다. 청년은 그제야 턱으로 지시를 한다. 허튼 수작하면 재미없어.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좋아. 내가 볼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놓고 하도록. 젊은 여성은 이미 문지방을 빠져나가며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한다. 예. 알았어요.
젊은 여성이 부엌으로 나가서 밥을 하는 사이 청년은 젊은 여성을 감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수건을 반으로 찢어서 온몸을 대충 닦는다. 그리고 남은 수건 반쪽으로는 상처난 곳을 다시 동여맨다. 상처난 부위를 물로 깨끗이 닦아낸 후 마른 수건으로 싸매니 아픔이 훨씬 덜했다. 청년은 냄새나는 하얀 신 고무신을 노란 세수대야와 함께 부엌으로 내놓는다. 그러는 사이 작은 솥단지에서는 밥 냄새가 나고 하얀 석유 골로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시장기를 한층 더하게 한다. 아침은 어느덧 여명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러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고학생들의 신문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신문을 가지러 나오는 사람들의 인기척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때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밖에서 신문 좀 가져와도 될까요? 청년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안 돼! 신문 안 가져오면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요. 청년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래도 안 돼! 젊은 여성은 하는 수 없다는 듯 신문을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밥상을 차린다. 딸그락 딸그락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가 전부지만 청년은 밥상을 받자마자 개눈 감채듯 한 그릇을 후딱 해치운다. 오랜만에 먹어본 쌀밥이다. 한 그릇 더! 청년은 다시 한 그릇을 비우다 말고 그제야 젊은 여성을 쳐다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먹어. 저는 됐어요. 그래도 같이 먹어. 이런 상황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만무다. 저는 안 고파요. 청년은 어느덧 두 그릇도 뚝딱 해치우고는 상을 물린다. 이봐,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렇다고 그렇게까지는 겁낼 것 없어. 그렇게 쪼그려만 앉아있지 말고 편하게 앉으라고. 참, 라디오 있으면 들어봐. 예. 젊은 여성은 기어가듯이 경대 곁으로 가서 아래에 있는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켠다. 다음은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말다툼을 하던 자신의 친구와 행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대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무기수 윤철민이 어젯밤 비오는 틈을 타서 탈옥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곳곳에 새로운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전을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로 호리호리하지만 다부진 체격의 미남형입니다. 그동안 극악무도한 심성을 숨기고 모범수로 있으면서 호시탐탐 탈옥을 노리고 있었던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수상한 자를 보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또는 군부대로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철민은 순간 청년의 입에서 거친 말투와 함께 두 눈에서 안광이 뻗어나온다. 꺼! 젊은 여성은 온몸을 아까보다 더 달달달 떨며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끈다. 딸깍.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한마디 꺼낸다. 혹시... 청년이 단호하게 말을 자른다. 그래, 맞아. 내가 탈옥한 탈주범 윤철민이야. 왜? 무서워? 젊은 여성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청년이 조금 전 뉴스 속보에서 보도한 2명이나 잔인하게 살해하고 탈옥한 탈주범임을 확인하자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다. 이봐 아가씨, 걱정하지 않아도 돼. 허튼 수작만 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테니. 그러나 인질로 잡힌 젊은 여성은 이 말이 전혀 믿기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예, 다른 생각 안 할 테니 제발 놓아주세요. 청년은 피식하고 웃는다. 어떡해? 저 오늘 출근해야 해서요. 출근?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연다. 담배 있어? 없는데요. 나가서 사올까요? 그 말에 윤철민은 젊은 여성을 향해 무섭게 노려본다. 누굴 바보로 아는 거야? 젊은 여성은 찔끔한다. 알았어요. 그러는 사이 아침에는 여지없이 떠올라 햇살이 창틀을 타고 방안을 비춰들고 있다. 방안 한 구석에 걸린 괴종시계는 어느덧 8시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때 부엌 미닫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자 청년 윤철민은 날렵한 행동으로 품고 있던 잭나이프를 잽싸게 꺼낸 뒤 책장이 있는 벽 쪽으로 바짝 붙는다. 그리고 턱을 들어 젊은 여성을 바라본다. 허튼 행동하면 재미없다는 표정이다. 젊은 여성은 이내 눈치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때 다시 부엌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윤철민은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하면 곧바로 위해를 가할 듯 젊은 여성의 옆구리에 칼을 대고 있다. 최 선생, 나야. 문 좀 열어봐. 젊은 여성은 윤철민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한 소리로 말한다. 주인 아주머니세요. 그제야 윤철민은 젊은 여성의 옆구리에 댔던 칼을 조금 느긋하게 거두며 다시 턱을 치켜 올린다. 예, 아주머니, 그런데 왜 그러시는데요? 신문을 안 가지고 들어가서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최 선생, 문 좀 열어봐. 어디가 안 좋은데? 이때 최 선생이라는 젊은 여성이 다시 고개를 돌려 윤철민을 바라본다. 윤철민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러자 최 선생은 알았다는 듯. 저 지금 막 일어나서요. 옷 갈아입고 있어요. 신문은 밖에 놔두세요. 알았어요, 최 선생. 출근은 정상적으로 할 거지? 윤철민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강하게 가로젓는다. 아주머니, 저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전화 오면 아프다고 좀 전해주세요. 알았어요. 신문은 여기 두고 갈게. 주인은 발길을 돌려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웬일이래, 많이 아픈가? 한 번도 빠지지 않더니. 그나저나 흉악범이 빨리 잡혀야 할 텐데, 무서워. 무서운 세상이야. 젊이는 차츰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나가서 신문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서 조금 전 보아둔 옷장 옆 좁은 틈새에서 짐을 묶을 때 사용하는 새끼처럼 꼬아 만든 하얀 나일론 끈으로 젊은 여성의 허리를 묶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왼팔에 감는다. 젊은 여인인 최 선생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없음을 느낀다. 최 선생은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발은 부엌 문턱에 걸치다시피 하고 겨우 신문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윤철민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최 선생은 신문을 펼쳐든 순간 더욱 다리가 후들거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다. 신문 사이에 간지로 특보 소식을 전하는 대문짝만한 호해지가 끼어 있었고 거기에는 시골방 구들장보다도 훨씬 더 큰 사진과 함께 무기수 윤철민 탈옥이라는 특보로 온통 전면을 도배하고 있다. 윤철민은 털썩 주저앉은 채로 파르르 떨고 있는 최 선생을 올려다본다. 비록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는 있지만 둥그스름하고 갸름한 작은 얼굴에는 긴 생머리가 잘 어울렸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키는 보통이나 몸매는 아담한 꽤 아름다운 미모의 아가씨임을 느꼈다. 윤철민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손으로 앉으라는 신용을 한다. 최 선생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잘 대처했어. 윤철민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말투가 꽤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런 부드러워진 말투도 최 선생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앞에 있는 자가 흉악한 살인범의 탈주범이라는 사실에 오금이 저려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이름은 예? 저 채미야라고 하는데요. 채미야, 이름이 예쁘군. 윤철민은 혼자 중얼거린 뒤 취조하듯 되묻는다. 아까 최 선생이라고 하던데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나이는 여기서 최 선생은 잠시 주저주저한다. 윤철민은 화를 내려다 말고 다시 입을 연다. 나이는 28이에요. 그래, 28이라 좋은 나이군. 윤철민은 잠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본다. 자신이 최 선생보다는 겨우 2살 많은데 자신의 인생과는 극과 극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니 처량함이 그지없음을 느낀다. 최 선생,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순간 채미아의 두 눈이 화등짝만해지며 소스라치게 놀란다. 예? 왜 그렇게 놀래? 안 돼요, 여기는. 안 돼도 할 수 없어. 밖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만 좀 있으면 돼. 채미아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자 모든 것을 체념하는 듯 했다. 이러한 마음을 알아차린 듯 윤철민은 조금 전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입을 연다. 최 선생,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예. 아무 짓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 말에 윤철민의 음성이 낮지만 날카롭게 변한다. 아니, 내가 언제 죽인다고 했어?
난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 못 돼. 그 말에 채미야는 찔끔하면서도 조금 진정이 되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아까 뉴스 속보에서 나온 것은... 채미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철민이 말을 싹둑 자른다. 그간 말을 하다 말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내게 그럴 사정이 있지. 뉴스에서 나오는 것. 그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자 윤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 말을 잇는다. 그래, 맞아. 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야. 채미야의 입에서 아하고 가벼운 탄성이 흘러나온다. 나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채미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양미간을 찌푸린다. 그럼 어쩌다가 교도소에...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이고 탈옥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채미야는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싶더니 일어나 작은 문 하나로 된 작은 옷장을 연다. 다섯 옷이 잘 정돈된 옷 중에서 가장 큰 청바지와 청자켓을 꺼낸다. 냄새나는 옷 벗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일전에 샀는데 너무 커서 못 입고 있어요. 부엌에 나가 있을게요. 사실 채미야가 옷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차츰 정신이 들자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다. 그때야 비로소 온 방 안의 구석구석에서 악취가 풍기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채미야가 잠시 부엌에 나가 있자 윤철민은 청바지와 청자켓으로 주섬주섬 갈아입는다. 상처난 곳은 여전히 쓰라리고 아팠다. 청바지와 청자켓이 작아서 조금 끼었지만 급한 대로 잠시는 입을 만했다. 다 갈아입었으니 들어와도 돼. 미화는 쭈삣쭈삣하며 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러자 조금 전과는 달리 조금 놀란 듯 채미야의 두 눈이 살짝 커진다. 아까의 깨지지한 모습과는 다르게 윤철민의 모습이 제법 준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른쪽 볼 아래로 희미하게 난 둥근 상처가 흠이라면 흠이다. 윤철민은 차츰 긴장이 풀어지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자 스르르 눈이 감겨온다. 이를 눈치챈 채미야가 베개를 꺼내와 윤철민에게 건넨다. 자, 눈 좀 붙이세요. 철민은 퍼뜩 정신을 차리며 왼팔로 베개를 뿌리친다. 그리고 두 눈으로는 미화를 무섭게 쏘아본다. 뭐야, 잠든 사이에 도망치려고? 미화는 두 발과 두 손을 오므리며 쭈그리고 앉으며 구석진 곳으로 물러난다.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리고 이렇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요? 윤철민은 피식 웃으면서 방문을 걸어 잠근 후 문가에 베개를 베고 눕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코를 골기 시작한다.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